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은퇴자 박영철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1952년생으로 젊은 시절부터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삶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남들 놀러 갈 때도 가족들이 외식하자 해도 꾹 참으면서 30년 동안 악착같이 저축을 했습니다. 1975년에 중소기업 경리부에 입사해서 2017년까지 한 직장에서만 다녔습니다. 월급쟁이 치곤 나름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돈에 인색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자. 그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아내 순자와는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순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둘 다 가난하게 자란 탓에 돈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우리는 전략을 생활화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꼭 필요할 때만 샀어요. 휴가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만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봤어요. 특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사주냐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매달 붙던 적금까지 합쳐서 말이에요. 연금과 함께라면 아내랑 평생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의 안전망이었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2017년에 은퇴한 후로는 참 평온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를 보거나 산책을 했어요. 가끔 손자들이 오면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2023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둑을 두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 싶어서 받았습니다. 고객님,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지? 뭔가 잘못됐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박영철 선생님 맞으시죠? 주민번호 끝자리가 1번 맞으시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지?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범인들이 선생님 계좌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지금 즉시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고 모든 돈이 압수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사기꾼으로 몰린다고? 그럼 평생 모은 돈을 다 잃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그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우선 선생님 계좌에 돈을 임시로 안전계좌로 옮겨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범인들이 전액을 빼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황 상태가 됐거든요. 아내 몰래 휴대폰을 꼭 쥐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빼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 빨리 해야겠다. 돈을 지켜야겠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은행 앱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편이라 저는 서툴렀거든요.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아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어요. 아,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네요. 제가 말했더니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순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드디어 앱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보니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 아직 안전하구나. 빨리 옮겨야겠다.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 번호를 적었습니다. 정말 길고 복잡한 번호였어요.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 입력했습니다. 이체 금액은 얼마로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액이요? 한 원도 남기면 안 됩니다. 범인들이 그 돈까지 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같이 이체 금액란에 3억 2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떴을 때 잠깐 머뭇거렸어요. 이게 맞나?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범인들이 선생님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제 통장의 전 재산 3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해 버렸습니다.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3일 후에 다시 선생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시면 안 돼요.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고 물어봤지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오후에 친구 몇 명과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청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까? 그래서 친구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야, 혹시 검찰청에서 개인한테 전화 걸어서 돈 옮기라고 하는 일이 있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거 보이스피싱이잖아. 너 혹시... 그 순간 제 얼굴이 새파랗게 됐습니다. 집에 급히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검찰청 전화 보이스피싱이라고 쳤더니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내가 당했구나.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구나. 그때의 절망감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건 아닙니까? 상담원의 목소리도 안타까워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전에 3억 2천만 원을... 전화를 받던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일단 지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저희 은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30년 동안 같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여보, 농담하는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바보였어. 우리 평생 모은 돈을. 제가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나쁜 거지.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계속 후회만 했어요. 왜 그때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다 해결하려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도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돌아올 대답도 뻔했어요. 송금이 완료된 후에는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빼돌리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이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하신 거라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담당자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런 기력도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신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대. 그렇게 똑똑하다던 사람이. 아, 나이 들면 머리가 돌긴 하나 보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고 작은 딸은 교사예요. 둘 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됐어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까? 그런데 2023년 9월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서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담당 형사가 말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조수사를 한 결과 범인들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회수했는지 물어봤더니 전액은 아니지만 약 30%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30%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물론 전액을 다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알려줬더니 아내도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른 일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범인들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길어졌고 피해 금액 배분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2024년 1월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걸. 2024년 5월 드디어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돈의 약 30% 정도였죠. 물론 전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무척 고마웠어요. 그 돈으로 우선 아내 병원비를 정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정기예금에 넣었죠.
이번에는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지금도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업무도 이제는 직접 가서 처리해요. 인터넷 뱅킹은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2024년 여름부터는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교육을 들었던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그런 전화가 왔는데 바로 끊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3억 2천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9,500만 원을 건진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도 어떻게 위협을 해도 절대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지 마세요. 진짜 정부기관이라면 절대 전화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당 기관에 가보시거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5분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5분의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다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저 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